제가 다룰 주제는 빛입니다. 자, 인류가 최초로 빛을 경험하게 된 것은 태양으로부터입니다. 등불용 기름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된 상품이 바로 석유입니다. 실제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우리 생명체는 시간을 인식하는 그러한 그 뭔가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그것은 햇빛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청색 LED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들에서 나온 빛은 점점 더 햇빛에 가까워지고 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서 이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빛입니다. 자, 오늘의 강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구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신이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제가 빛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러한 물리학자들이 탐구했던 빛의 실체 그리고 빛에 대한 많은 관념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빛은 빛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빛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모르는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그 물리학적인 그러한 탐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게 되죠. 하지만 인더스트리에서는 그러한 그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이면에 실제로 빛이 어떻게 우리 삶과 우리 사회를 바꾸어왔는지, 빛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빛이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최초로 빛을 경험하게 된 것은 태양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빛을 제공하는, 빛을 주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는 어떠한 종교에서는 신이 태양을 주었다, 선물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빛은 태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양은 뭐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열과 빛을 주게 되죠. 오늘 다룰 내용은 빛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태양이 지구에게 내려다 주는 빛은 한계가 있었어요. 신은 인류에게 12시간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원래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는 24시간이었는데 태양이 빛을 줌으로써 인간은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얻게 되죠. 제가 지난 강연에서 시간을 다뤘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다루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볼츠만의 얘기를 하면서 시간의 비가역성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가역성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 얘기를 연장해서 이해한다면 신이 인간에게 햇빛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허용해냈는데 그 시간의 한계는 12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네, 태양빛만으로는 인간은 밤에 활동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준 것이 두 번째 빛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강연에서 프로메테우스 얘기했습니다. 철을 다루면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선물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에게 불을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전달한 그 불은
신들이 사용하는 대장간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 불은 열도 주었지만, 철을 가공할 수 있는 열도 주었지만 빛도 주었습니다. 이제 불을 선물을 받은 인간은 나머지 12시간을 쓸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애초에 인간에게 전달됐던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12시간을 얻었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전달한 불로부터 우리는 다시 나머지 12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빛은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시간을 제공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불이 주는 우리가 인간에게 준 선물은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불이 제공하는 빛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어두워서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불로부터 얻어진 빛은 인간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빛으로부터 우리는 시간을 얻었고, 그리고 다시 공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빛은 인간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올림픽 성화를 체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테네에서 옛날 의상을 입고 성화를 붙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태양빛을 통해서 불을 붙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양으로부터 얻어진 불을 아테네 여신이 영웅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은 전 세계를 돌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계속 불을 송화 릴레이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늘상 보는, 별 생각 없이 봤던 이 세레모니가 갖는 의미를 지금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 인간이 불을 받아서 그 불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밝아졌다는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61년은) 남북전쟁이 시작된 해예요. 남북전쟁이라는 것은 물론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 전쟁이기도 했지만 당시 자본가들에게는 비즈니스의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거래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등불용 기름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된 상품이 바로 석유입니다. 자, 이 새롭게 늘어난 그 등불용 기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석유라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을 했고, 이 석유를 캐내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오일 러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정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는데, 이 모든 유정과 정유 시설을 통합해서 독점을 이룬 인물이 바로 존 D 락펠러죠. 락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을 창설하면서 석유 산업은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등불을 더 켜고 싶은, 더 많은 곳에 더 길게 등불을 켜고 싶은 그 욕구, 인간의 욕구가 석유라는 새로운 제품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석유 강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석유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그 기름에 비해서 석유는 땅에서 끌어올려서 판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량 생산해서 커다란 수요처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단가를 맞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석유를 대량 생산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등불에 대한 수요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전히 불을 통해서 인간은 빛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새로운 빛의 혁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즉, 인류가 불이 아닌 것으로부터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구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전구는 빛의 혁명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 인류는 불로부터 빛을 얻었으니까요. 자, 전구에 대한 이야기는 영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802년 험프리 다비라는 과학자가
종이로 만든 필라멘트에 전기를 연결합니다. 전기를 연결하니까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험프리 다비의 이 실험은 전기로부터 빛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실험으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가능성, 전기를 통해서 빛을 낸다는 것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완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 스완은 제임스 스완은 여러 가지 실험을 거듭하게 되는데 1850년대부터 계속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60년에 비로소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상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공으로 만든 그러한 유리 안에다가 필라멘트를 넣어서 불을 밝히는 것이죠. 현재 사실상 제임스 스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열 전구를 처음 만들어낸 상품화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기술 혁명을 지켜보고 가져오고 싶어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전구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을 확보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는 전구 이상의 훨씬 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디슨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자, 당시 지난 철에서 제가 철 강연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북 전쟁 당시에 철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철도로 총을 쏘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도를 부설하는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를 부설하는 그러한 철도 까는 그런 기업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한 경쟁 덕분에 미국 전국이 철도 붐이 일어납니다. 그죠? 에디슨은 그 과정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죠? 철도망이 깔리는 광경을 그대로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에디슨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철도처럼 전국의 전력망을 깔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전구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전 국토에다가 전력망을 깔게 되면은 전 국토 어느 곳에서든 스위치만 올리면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에디슨이 꿈꿨던 그러한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에디슨은 전구로부터 시작돼서 전력 생산에 대한 그러한 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를 하고 사업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직원으로 채용했던 인물이 바로 테슬라였죠. 네. 뭐 이 얘기는 영화로까지 나왔습니다. 전류전쟁의 영화도 나왔는데 처음에 테슬라는 이민자였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결별하게 되죠. 네. 그래서 둘이 전류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에디슨은 전력 생산을 한 과정에서 생산한 전력을 옮기는 과정을 직류로 하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직류가 아니라 교류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그 직류 전쟁이라는 건 직류를 할 거냐, 교류를 할 거냐 하는 이러한 그 기술적인 논쟁은 단순히 기술적인 영역에만 멈추지 않았어요. 에디슨과 테슬라 뒤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라는 거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전류 전쟁이 전쟁으로 비유한 거, 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게 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배경에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힘겨루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직류와 교류와의 싸움에서는 테슬라가 주장했던 교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교류가 우수했었죠. 근데 그게 전쟁으로 갈 상황이 빠졌던 이유는 에디슨이 워낙 겉모술수에 능했기 때문이에요. 예. 하지만 다행히도 이 승부는 기술적인 팩터가 작용을 했고 교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 전쟁의 승리로부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나이아가라의 수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따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대형 발전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제가 다 다루진 않겠지만 결국은 이 나이아가라에 세웠던 웨스팅하우스가 세웠던 그 나이아가라의 발전소를 시작으로 모태로 해서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력망이 깔리게 되죠.